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 세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학습 목표 유럽 열강들의 대립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국주의에 대해 배웠었죠. 그 제국주의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다들 식민지는 늘려가고 있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어난 일이었죠. 특히 독일과 영국의 팽창 정책이 서로 맞물리면서 갈등이 고조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일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1882년 삼국동맹을 체결하였는데요. 이유는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서였고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체결한 동맹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동맹은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동맹이었는데요.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프랑스와 한판부터 이겼고 베르사유에서 굴욕을 안겨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가 언제 복수할지 모르니까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한 것이었죠. 또 러시아가 자꾸 유럽 쪽으로 넘어오니까 같은 게르만이자 러시아와 붙어있던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면서 독일, 러시아 관계가 안 좋아졌죠. 참고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를 합병하면서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럼 이탈리아는 도대체 왜 꼈냐? 사실 이탈리아는 통일 전후로 해서 이탈리아 북부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관계가 굉장히 껄끄럽긴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튀니지를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그걸 낼름 뺏어가 버려서 프랑스와의 관계가 더욱 나빠졌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 동맹에 참가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이 동맹의 핵심 내용은 누군가 동맹국을 공격하면 도와주기로 하는 방어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독일은 3B 정책으로 대외 팽창을 시도했는데요. 여기서 3B는 도시 세 개의 이름인데 베를린을 시작으로 비잔티움, 즉 이스탄불이죠. 또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독일은 서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미리 지도를 통해 스포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영국의 3C 정책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바로 이어서 영국의 대외 정책 중 3C 정책을 볼까요? 3C 정책은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를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영국의 주요 식민지들을 삼각형으로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서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독일의 3B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3B 정책에 맞서서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삼국 협상을 체결하였죠. 이 삼국 협상은 한꺼번에 맺어진 협상은 아니었고요. 먼저 프랑스와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었었거든요. 또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모로코 사건 때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한 거예요. 또 영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까지 맺어지면서 독일의 팽창을 저지하고자 했죠. 이런 식으로 다들 얽혀 있으니까 삼국 협상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대립구도가 만들어졌죠. 오호, 지도를 보니 독일이 완전 새 나라에 둘러싸여 있네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로코 사건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면서 독일이 일단 한 발 물러섰죠. 하지만 독일은 부글부글 끓었겠죠. 지금까지 유럽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누군가 불만 붙이면 바로 빵 하고 터지겠죠. 그러한 지역이
바로 발칸반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별명은 유럽의 화약고였죠. 그러니까 여기다 불만 붙이면 이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발칸반도 지역의 민족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은 민족이 섞여 살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슬라브족이 많이 살고 있는 가운데 게르만족이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발칸 지역에서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우며 발칸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했고, 독일이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 세력을 마음껏 넓혀! 라고 하면서 후원을 했죠. 그리고 발칸 지역에 있던 세르비아는 같은 슬라브 계통인 러시아가 그 뒤를 받쳐주기로 했죠. 이러한 갈등은 발칸 전쟁을 통해 나타났는데요. 발칸 전쟁은 총 2차례 일어난 전쟁입니다. 1차 발칸 전쟁은 발칸 동맹이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려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 한복판을 딱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었습니다. 때마침 오스만 제국이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으로 세력이 좀 약화됐었거든요. 이러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강제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는 서로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도를 통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위치를 봅시다. 지금 보시면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하고 뭔가 엮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차 발칸 전쟁에서 이 발칸 동맹이 오스만 제국을 축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발칸 동맹국 내부에서 이 영토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불가리아가 삐지면서 영토 분쟁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게 제2차 발칸 전쟁이었죠. 2차 발칸 전쟁으로 불가리아는 박살났고 세르비아가 개이득을 본 상태였는데, 세르비아가 영토를 더 획득하려고 하자 오스트리아가 태클을 걸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죠. 이러한 갈등이 터진 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었죠. 먼저 당시 지도를 통해 분위기를 한번 보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가 바로 사라예보인데요.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니 이 지역에 있던 슬라브족, 특히 세르비아계 사람들의 반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막 오스트리아를 타도하기 위한 암살단, 지하 조직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이랬어요. 그러던 중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후계자였던 황태자 페르디난트 부부가 사라예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날은 황태자 부부에게는 결혼 기념일이었지만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오스만 제국에게 패배했던 아주 굴욕적인 날이었죠. 황태자인 페르디난트는 내가 나중에 황제가 되면 나는 슬라브족과 게르만족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었죠.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이 나는 앞으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만세 부르지는 않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결국 황태자 부부는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범인은 바로 가브릴로 프린치프, 당시 21세밖에 안 된 청년이었죠. 그는 오스트리아 주요 인물을 암살하려는 검은손이라는 조직의 멤버였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의 손에 죽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가만 안 있었겠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국가들이 가담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커지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이 전쟁은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 우리가 군사 지원에 대한 백지수표를 줄 테니까 마음껏 쳐봐 라고 하면서 부추긴 면도 있었어요. 이렇게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니 당연히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했고요. 여기에 삼국 협상으로 얽힌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 편을 들게 되었고 이 틈을 타서 독일은 프랑스를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점점 커지고 여기에 이 나라 저 나라들이 다 개입하면서 세계대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삼국 동맹국인 이탈리아는 이건 방어동맹 아니야?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먼저 선전포고 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중립을 지켰어요. 사실 독일은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슐리펜 계획이었는데요. 독일의 장군 슐리펜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0년 전쯤인 1905년에 미리 러시아와 프랑스에 대해서 세운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벨기에로부터 프랑스를 침입하여 서부전선에서 신속하게 승리하고 동부전선으로 힘을 집중해 러시아를 공격하여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버리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핵심은 신속하게 전쟁을 끝낸다 였습니다. 바로 이 슐리펜 계획에 따라 전쟁이 전개되었는데 그럼 전쟁 전개 과정을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전선을 보죠. 독일은 계획대로 당시 중립을 지키고 있던 벨기에를 침공한 다음에 프랑스 파리까지 진격합니다. 그러니까 벨기에는 설마 중립국인 우리한테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요. 러시아군이 저 멀리서 되게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서부전선의 일부 병력을 빼서 동부로 보내야만 했죠. 이 얘기는 슐리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또한 영국군이 상륙을 하면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마른 전투에서 승리하여 독일군을 후퇴시키기도 했죠. 이후에 솜강에서 일어난 전투에서는 양측 다 별 소득이 없었고 이후 전투는 참호전의 양상을 띠면서 교착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전쟁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장기전의 양상을 띠었고 또 심리전, 그러니까 선전전의 양상도 띠었고 아예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총, 잠수함, 전차와 같은 신무기가 등장하였죠. 특히 이 제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의 등장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기도 합니다. 한편 눈치를 보고 있던 이탈리아는 결국 협상국 측으로 가담하게 되었고 세르비아에 불만이 있던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측으로 가담했죠. 또 세르비아에 불만이 있었던 불가리아 역시 동맹국 쪽으로 붙었고 그리스는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 협상국 쪽으로 붙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군대가 러시아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군을 하게 되어서 서부전선에 있던 독일의 일부 병력이 동부전선에 투입되어야만 했죠. 전쟁은 미국의 참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은 멀로 서는 이후 유럽 일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썼는데요. 그런데 왜 미국이 참전을 했냐? 왜 미국이 키플레이어가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영국은 해군력이 막강하죠. 그래서 해상에서는 독일이 굉장히 열세였는데요. 이 영국의 해상 봉쇄에 대해서 독일은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을 개발하여 영국으로 접근하는 모든 배를 격침시키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영국을 해상 봉쇄시키겠다는 작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국을 드나드는 미국의 상선이 많은 피해를 받았고 미국이 이거 안 되겠네, 독일 혼내줘야겠네 하고 협상국 측에 붙어서 참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지게 되죠. 심지어 러시아, 즉 소련은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이것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합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동부전선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 서부전선에 집중할 수 있어서 뭔가 한숨을 돌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미국의 참전은 이러한 러시아의 이탈을 메꿔주고도 남았죠. 그래서 결국 협상국 측이 줄줄이 승리를 하게 됐고 오스트리아, 오스만 등이 항복을 하면서 전세는 기울어 갔죠. 하지만 당시 독일 황제였던 비렐름 2세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죠. 그런데 독일 내부에서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결국 킬 군항에 있던 수병들이 비렐름 2세의 출동 명령을 듣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고 노동자들과 합세하여 시위를 전개해 나가면서 결국 비렐름 2세는 퇴위되었고 독일에는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국 임시정부는 협상국 측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르사유 체제와 러시아 혁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